아내 윤정숙의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문득 서울 근교의 오래된 빌라 집안에 들리운 적막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고 칙칙한 상복을 벗은 제 모습이 생경하고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지방 공기가 수백 킬로그램의 짐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힘든 기분이 들었지요. 정숙과 함께 있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연기 같은 추억으로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하고 슬픔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 강민호와 정숙은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살아왔는데 갑작스레 외톨이가 되니 정신을 붙들기 어려웠어요. 거실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늘 온화한 미소로 반겨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잔인한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제 자리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만은 여전히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멈춘 듯 했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소름 끼치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려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수화기를 들어보니 며느리 서예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딱딱하게 들려왔어요. 아버님, 저희 강남 신축 아파트에는 당분간 제발 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희도 며칠 동안 정신이 없어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낸 탓인지 한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땅에 묻은 지차에 이틀도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칼날 같은 차가운 부탁을 할 수 있나 싶었지요. 그래도 혹시 제 처절한 착각일까 싶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뻔했습니다. 며느리 예림은 어떤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이 이 말을 냉정하게 반복했고 죄송하지만 부탁이에요. 오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만 무자비하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애써 참으며 휴대전화를 쥐고 있으니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정숙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그 자리에서 며느리와 차분하게 통화해 모든 오해를 풀어갔을 텐데 지금은 그럴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전에 없이 냉랭하고 가시 돋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예 저를 삶의 영역에서 피하고 이 집에서 멀찌감치 떼어놓으려는 듯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은밀한 이유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도저히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잔뜩 흐린 날씨처럼 제 마음도 회색 먹구름이 낀 듯 불안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햇살처럼 환했던 아내의 웃는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아무리 힘들어도 기죽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병상에서 힘없이 말해주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영화 필름처럼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온 집안이 버려진 공간처럼 썰렁해 보였습니다. 제 옷가지들은 거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식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제수 음식의 잔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아내가 없는 현실이 계속 저를 숨 막히게 짓눌렀고 며느리의 전화는 그런 와중에 저에게 두 번째 충격과 모욕감을 준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내에게 묻고 싶었지요. 정수가, 네가 없으니 세상이 왜 이렇게 낯설어졌을까? 하지만 부재 중인 사람에게 말해도 답이 돌아올 리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도 없는 거실 한복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아내 사진을 보며 혼자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한탄만 터져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한참을 공허하게 앉아 있다가 문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한동안 바닥에 꿇어앉아 넋을 놓은 듯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에게는 아내의 부재로 인한 가장 큰 슬픔과 며느리의 냉대로 인한 가장 깊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적인 상실감이 있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아직 태운 향내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가족 간의 불화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비극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기로 결심하고 천천히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 먼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고, 제 옷까지도 죄다 빨아 정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며느리가 왜 저렇게 갑자기 이유 없이 돌변했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제 일상을 제 손으로 다시 단단하게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어제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아들 강준영이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가슴 아프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완전히 외면하고 밀어내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임종 전까지 얼마나 이 아이들 걱정을 했는지 뻔히 알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더더욱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혹시 정숙이가 병상에서 아들에게 무거운 무언가를 당부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 준영은 저를 찾지 않았고 며느리 예림도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주변 친척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 각자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테니 이 가족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털어놓을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납득해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납득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인생의 천장이 무너져 내린 기분으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뼈저리게 곱씹어 봤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제게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생각을 되짚어 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은 어찌됐든 모두 아내가 지혜롭게 적절히 중재해 주었고 저로서도 불만을 정면으로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저와 살가운 사이였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장례식을 막 치른 어른에게 이렇게 가차없는 잔인한 통보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처량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당신이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었지만 그런 말을 하는 동안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며 아내의 흔적을 되새겼습니다. 그 옷가지 하나, 신발 하나까지도 그동안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장식하던 것들이라 쉽게 손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몇몇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 두 사람이 함께 썼던 작은 가재 도구부터 차근차근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라도 유서가 있을까 찾아봤지만 특별한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항상 손에 쥐고 꽂아두었던 수첩을 발견했고 페이지마다 가계부 기록과 함께 정갈한 글씨로 간단한 생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버섯 미역국을 끓여야겠다. 이 문장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칼에 베인 듯 시려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려 애쓰던 아내를 떠올리니 또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사소한 기록 하나조차 저를 억장이 무너지게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받칠 때마다 제게 남겨진 선택지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떠올리려 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는 어떤 의미에서 저를 단 1%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겨우 며칠 만에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 사람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슬픔에 묶여 있으면 아무 해결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부부의 숨겨진 의도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장 만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 어떻게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얼어붙은 분위기가 더 심화되기 전에 제 선에서 문제를 단호하게 풀어보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정신없을 아들에게 괜히 전화를 걸면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묻자니 이미 목소리에서부터 단절의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종일 집안을 서성이고 있으니 문득 아내가 없다는 현실이 다시금 저를 번개처럼 강타했습니다. 혼자 남아 아내의 자리를 메우려 하니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역할을 해왔는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소리처럼 들리던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정겨운 말조차 들을 수 없기에 마음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쥐고 감정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창밖으로 서글픈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집안에 불을 켜야 할 시간이 왔지만 막상 스위치를 누르기가 귀찮았습니다. 불을 켜면 아내 없이 이 집에서 제가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가혹하게 선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깊은 어둠이 깔렸을 때 집안은 냉랭한 그림자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만이 희미한 외부 빛에 비쳐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미소는 저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불러왔습니다. 당신, 이렇게 혼자 있는 건 너무 외로워. 나 좀 도와줘.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내가 평소 즐겨 듣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잔잔한 노래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고, 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영원히 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마저 엄습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각본 속에서 혼자 남겨진 가련한 배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정수기는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용기를 내야 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냉대를 탓하기 전에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집 안에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방치하고 싶지는 않아 결국 탁상 스탠드 불빛만이라도 조명을 밝혔습니다. 거실 전체가 환해지자 문득 아내가 들려주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배고프죠? 몸은 괜찮아요. 이런 사소한 대화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리움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새벽 일찍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잠을 설치고 악몽에 시달려서인지 새벽녘에 눈이 뜨이면 다시 잠들기 어렵더군요. 창문을 열어보니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로 미약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한동안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오늘은 아들 집에 직접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나 오지 말라고 했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에서조차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 아들 준영과 속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남긴 진짜 유언이나 저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잡고 간단히 아침밥을 차려 먹은 후 집에서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잔뜩 들이운 깊은 주름과 부쩍 야윈 뺨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거울을 보니 곧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병약하게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다 가는 아내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비로서, 할아버지로서 이대로 추하게 무너질 수는 없지. 밖은 아직 찬 바람이 불었지만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 근처까지 갔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반겨줄까? 대체 무슨 천인공 노할 이유로 날 밀어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계속 뒤로 물러설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며 옛날 제가 여기서 손주와 신나게 뛰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모두 화목하게 지냈고 아내와 손주가 함께 웃던 장면이 눈에서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중한 추억이 더 이상 반갑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제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집 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 하셨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며 땀이 났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라든지 들어오세요 같은 말이 들리길 잠시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에 반응한 건 며느리 예림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전혀 반가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지 말라고 했죠.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타듯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며느리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아들 준영이 어디 있나 궁금했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준영이 보러 왔구나. 제 통화도 안 되길래 걱정돼서 왔단다. 아들 준영이 보러 왔구나. 제 통화도 안 되길래 걱정돼서 왔단다. 그러자 며느리는 문 밖으로 나와 저를 노골적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지금 상당히 정신이 없어요. 더구나 이제 장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로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으면서도 왠지 제 존재를 귀찮은 방해물로 치부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청했습니다. 준영이 좀 나오라고 해라. 이야기를 해야겠다. 며느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안쪽을 향해 아들을 부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문 안쪽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다른 날 연락드릴 테니 그냥 돌아가세요.
준영 씨도 지금 나올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이 질문에 며느리는 대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나중에 준영 씨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준영 씨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니 집으로 돌아가 쉬세요. 그 말은 분명 겉으로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듯 들렸지만 사실은 귀찮은 존재이니 당장 물러가라 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아들이라도 얼굴을 비칠 줄 알았는데 끝내 비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몸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허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결국 내가 진짜 혼자인 걸까? 하는 생각이 가슴 속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냉소적인 목소리, 아들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아내의 영원한 부재,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 통제 불가능한 상실감이 치솟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텅 빈 방, 아니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인가? 이내기 과연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인가?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단 1초라도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차마 무너져 내려 울기보다는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라 내심 분노가 꿈틀대고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표출할 대상도 없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중얼댔습니다. 여보, 도대체 내가 어쩌면 좋소?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크게 다투기도 했지만 이렇게 절망적이고 막막한 기분을 맛본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텅 빈 거실을 뱅글뱅글 돌며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저 터져나오는 한숨만 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작은 균열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아내가 중재를 잘해주어서 크게 터지지 않았을 뿐 며느리는 늘 저와 일정 거리를 두려는 눈치였지만 싶어 제가 먼저 다가가려 노력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매번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가 반복되다 보니 서로가 어느 정도 두터운 선을 그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서로 이해해 가면서 조금씩 맞춰가면 된다고 했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 얼굴만 보면 저도 말이 짧아지고 분위기가 경직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싸운 건 아니었지만 사소한 일로 부딪힐 때마다 서로 단호하게 양보 없는 태도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특히 손주 문제에 있어서 교육 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두고 예민한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와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게 되었고 아들도 불편할까봐 말수가 적어지고 했습니다. 아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 며느리가 다가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병은 제가 맡을게요. 아버님은 쉬세요. 그땐 참 고마웠고 덕분에 아내 곁을 곧잘 지켜주겠구나 싶어 마음을 놓았지요. 하지만 막상 간병이 시작되고 나서도 며느리가 저를 배려한다기보다는 아내와 저의 관계에 교묘하게 벽을 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은 제가 챙길 테니 아버님은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병원비 정산도 제가 알아볼 테니 그 일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병원비 정산도 제가 알아볼 테니 그 일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며느리가 정말 저를 돕는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아내 곁에 있는 걸 아주 달가워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 주었기에 저는 굳이 불만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며느리가 제게 어떤 숨겨진 감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지요. 아들 준영은 늘 조용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도 아내와 며느리가 우선 의논하면 나중에 가서야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섭섭했지만 굳이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불화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내가 중간에서 잘 다독여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지금 그 섬세한 균형이 깨지고 나니 며느리는 더 이상 저와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기대고 싶어도 아들은 언제부터인가 며느리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씁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이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는 태도가 늘어났지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은 뒤 제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아들 집에 오지도 말라는 거냐? 아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가족 모임도 했는데 이젠 왜 이토록 매몰찼을까?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 답은커녕 의문만 눈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제일 괴로운 건 아들이 제 편을 들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위로보다는 먼발치에서 저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고 며느리는 그냥 자신의 할 일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물론 손주까지 챙겨야 하는 며느리가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건넸더라면 상처를 덜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에 후회도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돌아온 셈입니다. 일이고 후회도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돌아온 셈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화를 낼 수도 없어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점점 돌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이런 문제도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풀어가곤 했습니다. 가족 문제든 경제 문제든 둘이 머리를 맞대면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보니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졌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족과 등을 지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며느리도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관계가 치명적으로 뒤틀렸는지 저는 도통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며칠 만에 이런 가혹한 현실을 맞닥뜨리니 가슴 한편이 텅 빈 듯 외롭고 분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고민하다가 가족 갈등이 불거진 데에는 재정적인 문제나 집 소유권 문제도 한몫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갈등이 불거진 데에는 재정적인 문제나 집 문제도 한몫했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강남 신축 아파트는 제 강민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산을 마음대로 움직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쌓였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큰돈을 보태서 마련한 집이었는데 절차상 제 이름을 올린 뒤로 그대로 두었거든요. 당시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들 부부가 마음 한구석에 무언의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 이유로 날 배척하는 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면서 혹시 며느리나 아들이 집 소유 문제로 저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까봐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문제를 냉철하게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괜히 집 소유 문제를 꺼내면 불편해질까봐 괜히 피했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제게만 달린 문제니까요. 혹시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밀어내려는 의도가 집을 완전히 자기들 소유로 만들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의 씨앗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괜히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직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서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집 어디엔가 해당 서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서랍과 캐비닛을 뒤적였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봉투와 문서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 중에 푸른색 파일에 꽂힌 부동산 관련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 이름 강민호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분명 그 집은 내가 법적으로도 완벽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한자도 올라가 있지 않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문서를 확인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 혹시라도 아들 부부가 힘들면 언젠가 이 집을 담보로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내쫓으려 하는 건 아니겠지? 다이데 던데 근데 이걸 가지고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내쫓으려 하는 건 아니겠지? 온갖 상상이 뒤엉키면서 가족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할 수 있긴 하지? 그걸로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 아내가 살아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제 스스로도 당황스러워 재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와 산모 아들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집 앞까지 갔다가 쫓겨나다시피 돌아왔는데도 사후에 전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완전히 등 돌리려는 건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해 먼저 연락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더 이상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집 등기에 관한 서류를 다시 펼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등기에 관한 서류를 다시 펼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분명 내 소유라는 게 밝혀지면 아들 부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실 저는 그 집을 매입할 당시 아들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여러 이유로 제 이름을 걸었고 아내도 그 점을 별달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들 부부 재정 상태가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도와주려 했던 거지요. 그 과정에서 등기에 제 이름만 남게 되었는데 언젠가 아들 명의로 옮기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좀 살다가 잘 자리를 잡으면 준영이에게 넘겨줍시다. 아내도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문제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은밀하게 얽혔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참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떠나 가족 문제로 번진 이상 어떤 효율적인 수단이 필요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도 가족끼리 화합해서 살아야 한다고 눈물로 당부했던 말이 생각나서 법적인 분쟁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매몰차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순순히 그냥 기다리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혹독한 조치를 취해야만 저들도 정신을 차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자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더욱 자라났습니다. 아내의 부재가 커다란 슬픔인 동시에 이제는 제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 하는 선택을 지금 당장 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는 지인을 통해 김승현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동네에서 자잘한 사건도 다루는 분으로 예전에 서류 문제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분이니 혹시라도 가벼운 상담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요. 다행히 그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만나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낯익은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조금 놓이긴 했지만 막상 자리에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 문제입니다. 제 아들이랑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집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네요. 제가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보이며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지금 제 명의인데 그들이 저를 아예 밀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천천히 살피더니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확실히 강민호 선생님이 집주인이십니다. 아들 부부에게 거주권을 별도로 부여한 적도 없으시지요? 그럼 원하시면 집을 매각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묘하게 내가 아직도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분쟁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저를 내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가만히 지켜보더니 조언했습니다. 일단 가족 간의 문제이니 최대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이미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집 소유권을 최후의 무기로 삼아 강경책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후 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텐데요. 그 후 폭풍이 뻔히 예상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치명적인 법정 공방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속엔 작은 방역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그 집에서 쫓겨나겠지요?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제가 그걸 할 완전한 법적 권리는 있는 거지요? 제 질문에 변호사는 확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유주가 선생님이시고 원하시는 대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시기 전에 가족 간 감정 문제가 더 깊어질 건 충분히 각오하셔야 하고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쓰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제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무언가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 밖을 나오니 늦은 오후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나도 이젠 뭘 해도 자유롭다고 해야 하나.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섣불리 결정하지 말아요. 가족은 한순간에 깨지기 쉽지만 다시 붙이기는 너무 어렵답니다. 한순간에 깨지기 쉽지만 다시 붙이기는 어렵답니다. 머릿속에서 아내가 속삭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스레 씁쓸한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아내가 없는 지금 누가 나서서 저를 도와주지도 않을 테니 제가 직접 앞으로의 길을 정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쩌면 며느리와 아들이 날 대하는 태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복잡한 심정을 안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공허한 분위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불현듯 아내의 은은한 채취가 남아있는 침대맡에 앉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당신, 나에게 지혜를 좀 빌려줘. 이대로 가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소. 저 혼잣말에 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저를 이끌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저를 이끌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주도권을 잡을 때라는 깨달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는 늘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가 사라졌으니 더는 제게 든든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한 순간부터 사실상 그들은 저를 저들의 삶에서 잔인하게 떼어놓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들 모르게 뭔가 결정적인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움직임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이렇게 밀려나기만 할 순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임종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당신,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가야 해요. 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상황이 닥치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내 길을 가라. 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해석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통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빙빙 돌았고 만약 정말 집을 팔아버린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밤새도록 곱씹어 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게 등 돌린 이상 그들에게 일정 정도의 분명한 타격을 주고 싶다는 유혹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유해진다고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례 직후 이런 일을 겪었기에 배신감이 너무 깊이 각인되었고 아내에 대한 애도도 아직 채 끝나지 않았건만
동시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까지 눈을 붙이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창문을 열었을 때 따스하고 청명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열었을 때 청명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방황하던 생각들도 아침이 되자 조금은 맑아진 듯 했습니다. 어제 변호사를 만나고 온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파악했고, 이제 그 선택권이 제 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묘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뒤 다시 한번 서류 봉투와 마주했어요. 아무 말이 없지만 그 한 장 한 장에 적힌 문서가 저에게 강력한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새삼 실감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가 계속 눈앞에 떠오를 때마다 이제 그만 참아야지. 더 이상은 바보처럼 무시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을 만큼 성급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들도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가 더는 무기력한 방관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연락을 끊고 아들도 침묵을 이어간다면 저는 제 방식대로 단호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하늘에서 날 지켜보고 있을까? 내가 이러는 걸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쩌겠나. 이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걸. 저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하듯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금 시원하게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슬픔과 좌절감이 결단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분노와 각오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강렬한 경고를 보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던 물건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는데 그중 아내가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도 꽤 보였어요. 먼지가 내려앉은 박스 하나를 열어보니 우리 부부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손주가 생겼을 때 찍은 사진들도 다양했어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놓으라니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잊은 채 아련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아들 돌잔치를 준비하며 정신없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래도 온 식구가 한데 모여 기쁘게 웃고 떠들었는데 이젠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걸까? 싶었죠.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새 책가방을 꼭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 시절 아내와 서로 돈을 모아가며 검소하게 살았고 아들도 우리 곁에서 늘 해맑게 뛰어놀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반찬을 나눠 먹고 작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서 김치를 담그던 아내가 떠오릅니다. 그때 며느리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풍경이 낯설었을까? 과연 이런 풍경이 낯설었을까? 아내는 늘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그 성품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주로 뒤에서 도우며 아내의 활발함을 의지하곤 했지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살림을 꾸리고 아들을 키우며 이 집에서 참 많은 계절을 보냈습니다. 이젠 아들이 장성의 손주까지 보았지만 돌아보니 그 지난 날들이 너무도 소중해서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아내와 사소한 다툼도 있었어요. 특히 제 고집스러운 면 때문에 아내가 억울해 한 날들도 있었죠. 그럴 때면 아내는 곧잘 집을 나가겠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이내 서로 웃고 풀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살아보니 부부가 늘 완벽하게 맞을 순 없더군요. 하지만 한 집에서 함께 웃고 울며 세월을 쌓아온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내가 떠난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며느리와 제대로 된 추억이 별로 없다는 점이 더 속상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땐 그나마 명절에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얘기도 나눴는데 아내가 병으로 쓰러진 이후로는 대부분 병원 생활이 길어졌지요. 그래서 며느리와 마음을 나눌 기회 자체가 적었고 아들은 며느리와 먼저 상의해버린 뒤에야 저에게 결과만 전달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내가 건강을 잃어가던 시기, 제 손길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회가 지금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며느리가 병간호를 자처했던 때 저는 처음엔 참 고마웠지만 갈수록 미묘한 소외감을 느꼈지요. 병실에서 아내와 나누는 대화에 제가 끼어들 틈이 없기도 했고 며느리는 모든 걸 자기 주도로 해결해 나가려 했습니다. 물론 간병에 지친 탓이겠지 하면서도 어쩌면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뭔가 쓰나미 같은 큰 파도 같은 일이 밀려와서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있었다면 이런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사진들을 다시 박스에 담아 닫으려는데 아내가 젊은 시절에 적어놓은 낡은 노트가 하나 나오더군요. 그 안에는 생활비 기록과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살면서 겪었던 사소한 사건들이 짧게나마 적혀 있었어요. 오늘 준영이가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좋아했어요. 또 언젠가 남편인 제가 큰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아쉬워했는데 아내가 오히려 당신은 나의 존재만으로도 선물이에요. 라고 적어 놓은 문장을 보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줬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제 내부에서 사무치는 그리움이 폭발했어요. 잠시 노트를 꼭 쥐고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꼼짝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허전한 공기만이 곁을 휘돌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행복했구나. 이제 그 행복이 나를 더 허전하게 만드네. 조용히 중얼거리며 노트를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추억들을 다 들춰보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제 정신이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박스 속에 넣고 나중에 마음이 좀 더 단단해졌을 때 차근차근 읽어보리라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소소한 기록들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가슴이 울렁거렸지만 아내가 먼 곳에서 제게 삶의 추억을 잊지 말고 힘내서 살아가라고 비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 아닐까?
싶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현실에선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간단히 식사를 하려다 보니 문득 텅 빈 식탁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땐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반찬 투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혼자 국 한 그릇 뜨기도 허전해서 차라리 밥을 대충 때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며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연락이라도 오려나 싶어 휴대전화를 살펴봤는데 역시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서봉, 역시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로 제가 먼저 여러 번 시도해봐도 답답한 공기만 느껴졌으니 먼저 연락을 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제가 뭔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진과 노트, 그리고 기타 잡동사니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집 정리를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미래를 위해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오후 내내 먼지를 털고 물건을 조금씩 옮기며 처박아둔 짐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아들과 주고받은 작은 편지들도 나왔고 어린 손주 사진도 더 발견됐어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그 시절의 따뜻함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제게 남은 건 결국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것 뿐이겠지요.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것 뿐이겠지요. 저는 마치 몇십 년 묵은 기억을 털어내는 기분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움직이다 보면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조금씩 풀릴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내가 수고했어요. 당신? 하고 등을 토닥여 줄 것만 같았지만 현실에선 그 누구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물 한 컵을 마시며 소파에 앉았을 때 창밖에 어느새 짙은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이렇게 흘러갔구나 싶었죠. 이 집에 깃든 지난 추억들은 소중하지만 이제는 내가 홀로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지. 며느리와 아들이 아무 소리 없이 저를 내쳤다면 제게도 그에 맞설 강력한 방편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지. 아내는 제게 늘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곤 했지만 때론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건 아내와의 아름다운 기억이지 현재의 가족 관계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억이지 현재의 가족 관계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기억은 내 마음에, 현실은 내 손안에 있어. 둘 다 포기할 순 없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테다. 그런 결론에 이르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차분히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 집을 내놓을까 말까 고민하던 중 예감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매물 사이트에 가볍게 올린 글을 아들 부부가 본 모양이었고 사실 저는 은밀히 작업하려고 했는데 동네 부동산에 슬쩍 의뢰만 한 게 어느새 올라갔나 봅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 준영에게서 벼락치듯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왜 내놓으시는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순간적으로 통쾌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내 소유인 집을 처리하겠다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제 대답은 의외로 냉정했고 아들은 한순간 말이 막혔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언성을 높이며 따졌어요. 그래도 그렇지.
장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짓을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함이 침처럼 뱉어졌습니다. 장례 끝난 뒤로 누가 누굴 내쳤다더냐? 내가 오지 말라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나? 전화기 너머로는 아들 혼자만 흥분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며느리 예림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뭐 하는 짓거리야? 늙어서 정말 노망났나? 며느리가 화가 단단히 난 듯 어쩌고 저쩌고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지요. 저는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 건지 말 건지는 내가 정한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상 난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어. 그 말에 아들은 감정이 격해진 듯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우리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간 제게는 며느리가 말한 오지 말라는 말만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니 오히려 기가 막히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기에 더 이상 양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진정은 이미 끝났다. 너희가 진작에 나를 찾아왔으면 좋았을걸. 이제 와서 연락해봤자 늦었어. 제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다 보니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아들이 말했고 저는 무자비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심장이 쿵쿵 뛰며 숨이 가빴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울분이 해방된 듯 제 손도 떨렸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내가 내 존재를 보여줘야 하나 보네. 아내가 없으니 나 혼자라도 이 처절한 싸움을 싸워봐야지. 동시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었지요. 오랜 세월 모아온 정기 한순간에 깨지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아들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얼굴이 창백했고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일단 들어가서 얘기 좀 하시죠. 하지만 저는 멀뚱히 서서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간 아들이 날 외면했던 시간이 생각나서 선뜻 문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쏘아붙였어요. 며느리는 왜 안 왔냐? 날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젠 대면조차 하기 싫은 거냐? 그 사람도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건 제가 사과드릴 테니 제발 집 하는 일은 제발 재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서 아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차갑게 쳐다봤어요. 왜 이제 와서 사과하나? 그때 장례 끝나고 내가 너희 집 찾아갔을 때는 문전박대를 당했었는데 그건 아무렇지 않았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무어라 답변을 하려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땐 저희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반쯤 연 채로 아들과 한참 대치를 하다 보니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길 허락했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집을 파시면 저희는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대출금 때문에 재정적 여유도 없는 상태고요. 그걸 이제야 말하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조차 하지 않았나? 라고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말싸움을 벌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너가 그렇게 집 문제로 절박하다면 왜 날 내쳤다더냐? 아들은 움츠러든 차에 변명 비슷한 걸 늘어놓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저희도 힘들어서 아버님을 제대로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집사람과 제가 부딪히다 보니 괜한 화풀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들이 애초에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줘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저를 멀리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치명적 실수였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그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느냐. 나도 며느리에게 섭섭한 감정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아버지께 돈 받은 것도 많아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집사람과의 문제는 또 달랐어요. 아버지 세대와 달리 저희 부부가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 있기도 하고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 세대는 구닥다리라고 생각하고 날 집에 못 오게까지 했던 건가?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통보하면 난 뭐가 되나? 아들은 뭔가 더 변호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집을 파신다면 저희는 정말 막막할 뿐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막막하면 알아서 방법을 찾든가. 난 이제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삼켰어요.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쉽게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정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당장 파시지 말고 우리도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자 저도 한 발 물러나 말했어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 당장은 거래가 성사된 것도 아니니 일단 며칠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날 아들은 한참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일부러 부엌으로 가서 물만 마시고 있었지요. 약간의 침묵이 흘렀고 아들은 일어나서 저에게 절을 하듯 고개를 숙이고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저 녀석도 결국 내 자식인데 이렇게 내칠 순 없잖아.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걸 그냥 덮기에는 너무 늦었어. 문득 아내가 떠나기 전 가족이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하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따뜻한 시간이 이젠 너무 먼 과거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또 아려왔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어둑어둑한 기운이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 일로 인해 더더욱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사과하고 시간을 달라고 해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싶었어요. 어쩌면 저는 그들을 향해 강력한 복수심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막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대해 놓고 이제 와서 막막하다고 손을 벌리는 모습에 실망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큰 변화를 줄 때가 됐어.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일단 저들을 강하게 흔들어 놔야 해.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집안 곳곳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아내와 제가 함께 만든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아들의 성장 과정의 모든 순간을 담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최후의 통첩이자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아내가 본다면 나를 질책할지 모른다. 그래도 어쩌겠나. 이젠 내 식대로 살아볼 테니. 눈을 감으면 아내 모습이 아른거렸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 의지대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차피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가족의 균열이라면 제가 먼저 상황을 주도해 나가야겠지. 그래야만 남은 삶에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제가 드리는 시간과 정성에 비해 그들 쪽에서 달라질 거란 보장은 없었습니다. 비하에 그들 쪽에서 달라질 거란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심을 더욱 굳히며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세웠어요. 물론 마음 한편엔 쓸쓸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모으고 보니 오히려 강렬한 추진력이 되더군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고 아내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켜보든 말든 나도 이렇게밖에 못하겠소. 아들 부부에게도 언젠가 나의 진심이 전해진 날이 올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처연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젠가 아들 부부가 제 선택을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를 함부로 대하진 못하리라는 확신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혼란과 충돌,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고, 가족 안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제 자존심을 되찾아야겠다 마음 먹었지요. 철저히 외면받은 제 자존심을 되찾아야겠다 마음 먹었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때였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대신해 스스로를 지켜낼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꼿꼿이 앉아 긴 시간 고민에 잠겼고 마음속에선 다가올 결정의 순간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태도가 미적지근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그뿐이었지요. 며느리는 끝끝내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어요. 그 사이 저는 부동산에 의뢰하였던 매물을 본격적으로 거래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단을 내리기로 한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팔면 저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들 부부에게도 제 의지를 매우 분명히 알리는 계기가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도 제 의지를 분명히 알리는 계기가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미 몇 명의 구매 희망자를 확보해 두었다고 했고 저는 일정을 잡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첫 매수 희망자와 만난 날 아침, 저는 아내의 사진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큰일을 벌이려 하오. 당신이 지켜봐 주시오. 그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매수 희망자를 만났습니다. 중년 부부였는데 살가운 인상에 서로 예의를 갖춰 대화했습니다.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는데
문득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아내의 흔적이 생각나서 속이 싸늘해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중개인도 저를 거들어주며 집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매수 희망자 부부는 시세나 환경 등을 종합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면담이 끝나고 나니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며칠 뒤 본격적인 계약을 앞두고 서류 정리를 하려는데 아들 준영이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초조함이 묻어났고 절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아버지, 그렇게 집을 파시면 저희는 정말 꼼짝없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들은 얘기였기에 담담한 표정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일찍 날 붙잡았어야지. 집사람도 이제 알겠대요. 아버지께 너무 매정하게 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아들은 쩔쩔매며 말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무슨? 정말 후회했다면 지금이라도 직접 나와서 얼굴을 보였겠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에요. 서둘러서 계약까지 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호락호락 물러설 뜻이 없었기에 아들에게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나는 이미 매수인도 만나봤고 계약 날짜도 잡아놓았다. 그 사람이 특별히 변심하지 않는 한 난 이 결정을 절대 번복할 마음이 없다. 아들은 눈동자가 흔들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도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아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 자식인 것과는 별개로 이 집은 내 명의다. 이건 내 결정이다. 너희가 날 내쳤을 때 이런 결과가 되리라는 걸 예상했어야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고 그렇게 대화는 또다시 싸늘하게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집 앞까지 배웅해 주지도 않았고 아들도 연신 한숨만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느라 서류를 펼쳐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보내준 초안에는 기본적인 매매 조건과 계약금, 장음 일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법률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였고 변호사에게 미리 확인받은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보였고 변호사에게 미리 확인받은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이었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순간적으로 스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내가 있었다면 며느리와 아들이 절 이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에 다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결국 서류에 사인하기 전까지 망설임이 약간 있었지만 다짐을 되새기며 다시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선택에 후회 없이 움직이자. 멈칫하는 순간 또 마음이 흔들릴 테니 단호해야 한다. 계약 당일, 저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계약금을 건네주었고, 저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장음일에 맞춰 제 짐을 모두 빼야 하고, 아들 부부도 시간을 맞춰 이사를 해야 하겠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왠지 모를 해방감이 몸을 감싸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아들 부부에게 무시당하고 며느리의 냉대에 상처받은 채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요.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쥐고 있는 건
저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기묘한 통쾌함이 몰려왔습니다. 집을 넘긴 뒤 어찌 살아갈지 구체적인 그림은 없었지만 최소한 제 삶의 주도권은 제가 되찾았다고 확신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한동안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과 추억이 깃든 이 공간을 정말 떠나게 된다는 생각에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이미 굳어졌고 아내가 지켜보든 말든 저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죠. 이제 내가 자유롭게 내 선택을 하며 살겠소. 지켜봐 주시오. 라고 사진 앞에서 조용히 중얼 때는 저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듯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인생의 또 다른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억울하게 참지 않겠다. 비록 가족이 부서졌대도 이게 내 방식이다. 매매 장음일을 앞두고 저는 본격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까지, 가전제품, 가구 등을 어느 정도 정리하니 집 안 곳곳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의 유품은 최대한 간직하려고 사진이나 작은 소지품들은 따로 모아서 박스에 담았지요.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 텐데 그 상황이 상상되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그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매수자 부부가 장음을 치르는 날, 모든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면 저는 이 집의 주인이 더는 아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제 앞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설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함께 이것저것 의논하며 이사할 곳을 정했을 텐데 이제는 오롯이 제 손으로 모든 걸 해내야 하네요. 결국 저는 충청남도 태안의 시골 마을 한적한 곳에 작은 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치른 뒤 마음이 심란해서 공기 맑은 곳에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몇 곳을 살펴보다가 소박하지만 정원이 있는 작은 집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햇볕이 잘 들고 앞마당에 꽃과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있더군요. 갑자기 아내가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우리 나중에 시골 내려가 살면 어떨까? 그때는 장난삼아 흘려들었는데 지금 보니 그 삶도 꽤 괜찮을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정원을 가꾸고 가끔 내 생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현장 방문 약속을 잡았어요. 며칠 뒤 저는 전셋집에서 지내고 있던 지인을 따라 함께 차를 타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공기도 맑고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이미 몇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기에 딱 좋아 보였고 제 직감이 강하게 끌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두 칸에 아담한 거실이 있었고 무엇보다 채광이 좋아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괜찮아 보이는구먼. 이 정도면 혼자 사시기에 충분히 넓겠지. 정수기가 좋아했을 텐데 그래도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겠어. 결국 저는 집주인과 면담을 나눈 뒤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음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들 준영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시면 저는 아들의 맥 빠진 목소리에 혹시 흔들릴까봐 일부러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너희가 날 외면했을 때 이미 결정된 거다.
그 집은 얼마 뒤에 새 주인 것이고 난 내 삶을 찾아 떠나는 거다. 너무 걱정 말고 너희도 너희 살 길 찾도록 해라. 아들은 마지막으로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틋함은 있었지만 이건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장음일,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새 주인은 열쇠와 함께 집 내부를 다시 둘러봤고 저는 가방과 상자 몇 개만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문득 아내와 함께 이 문을 드나들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견고하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흔적도 없이 허물어져 버린 것 같았죠. 그래도 이 결정에 후회는 없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내게도 새 길이 있겠지. 가슴 한편이 뻥 뚫린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제가 온전히 제 삶을 주도할 기회를 맞이한 셈이었으니 충남 태안의 시골집에 도착한 첫날 마당으로 나가 나무 밑을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스치고 풀벌레 소리가 귓전에서 울리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정수가, 여기서 당신과 함께 살아온 추억을 천천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이 좋아하던 야생화도 심고 이웃들과 소일거리도 만들어 볼 생각이요. 생각해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이곳을 찾아올 일은 당분간 없겠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보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만큼은 이대로가 편했습니다. 아내의 부재가 너무 컸던 만큼 저를 외면한 아들 부부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었거든요. 집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다 보니 어쩐지 새로운 기운이 몸 안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아내의 기억과 함께 제 인생의 뒷부분을 써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훗날 아들 부부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후련하게 느껴집니다. 아들 집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로 제 스스로 일군 거처에서 저만의 속도로 살아가려 해요. 아내, 그대가 떠난 상처를 이렇게나마 치유해 볼 생각이요. 부디 멀리서 날 지켜봐 주길 바라오. 그리고 혹시 내 결정을 탓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오. 저는 한껏 노을에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날 밤 시골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아내가 옆에 와 안아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내가 부드럽게 웃어주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두려워 말고 당신 길을 가요. 가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해서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헛웃음 지었지요. 아내가 건네준 마지막 인사가 저를 이 길로 인도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에 창문을 열어보니 이슬이 맺힌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며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과거의 상처를 떠안되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로 말이지요. 그렇게 아내 없이도 제 식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